중세의 경제 봅시다. 29페이지. 90페이지가 90번이 어딘지 지금 넘겨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보다 걱정이 더 많구만. 도대체 어떡하려고 저러지? 막 이러면서 걱정하지 마. 다 끝내게 돼 있어. 알잖아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끝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이 근현대사 따로 하니까 시간이 좀 널널한 편인, 넉넉한 편인 거예요. 다른 데는 진짜 2달에 진짜 다 끝내야 되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수업을 더 하고 막 이래도 정말 근현대사를 진짜 완전 날린 적이 여러 번 있었죠. 날려 근현대사. 현대사는 없어. 우리 역사에 현대사는 없어. 어쩔 수 없죠. 시간이 그렇게 되니까. 자, 29페이지 봅시다. 59번. 59번 볼까요? 다음은 어느 전시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전시가를 시행한 왕의 전시가의 이름을 옳게 연결한 것은. 자, 이 전시가는 18등급으로 나누었지만 18등급 아래로 한 회가를 두어 전지 17결을 지급하였으며 이전에 왕실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던 것에서 벗어나 관직만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자, 전시과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전시과는 시정전시과. 자, 시정전시과는 경종 때. 자, 그 다음에 개정, 고쳤죠 한번. 개정전시과. 그래서 목종 때. 그리고 경정전시과, 문종 때. 자, 이렇게 전시과를 실시를 했는데 일단 전시과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기준이라고 했죠. 기준. 그래서 기준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시정전시과 같은 경우는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했는데 관품은 18등급으로 나누어서 자, 그리고 문무, 직산관, 전현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인품이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인품이 들어간다는 건 아직까지 객관적이지는 못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문신과 무신에게 그리고 전현직 관리에게 모두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 1품부터 종 9품까지니까 18등급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관품은 18등급 문무 직상관에게 그리고 인품이 들어갔네. 자, 그런데 개정전시관은 관품으로 일원화하게 되죠. 그래서 인품을 없애버리고 관품으로 이제 모두 다 통용. 그래서 관품으로 일원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개정전시관에서는 군인전을 지급하죠. 그래서 개정전시관은 군인전시과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회과가 설치되죠. 자, 우리는 한회가 폐지만 공부했었는데 한회가 설치. 그래서 이때 한회가가 설치가 되죠. 한회가라고 하는 건 이 18등급 이외에 그보다 더 낮은 어떤 등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따로 토지를 나눠줬었는데 나중에 경정전시가로 하면 이게 이제 문무 18등급으로 포함이 되죠. 자, 어쨌든 여기는 군인전을 지급한다는 게 관품으로만 지급, 군인전 지급 이렇게 특징. 자, 그 다음에 경정전시관은 현직 관료에게만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현직에게만 주고 그러니까 직관에게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직산관에서 직관에게만 준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공음전을 지급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물론 공음전, 별사전, 외역전 뭐 다 나눠주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는 공음전을 지급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요 경정전시과를 공음전시과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회과가 폐지되죠. 한회과 폐지. 한회과가 폐지되면서 18등급으로 포함이 된다고 했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문무차별이 완화되죠. 문무차별이 완화된다는 건 문신에게 토지를 훨씬 많이 줬었는데 무신에게 주는 토지를 좀 늘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문신과 무신의 차이가 이만큼이었으면 이제 무신에게 조금 더 줬기 때문에 차이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문무차별이 완화되었다라는 건 무신에게 조금 더 지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현직, 직관, 그 다음에 공음전, 5품 이상의 고위관리에게 주는 토지, 그리고 한회가는 폐지됐고 그 다음에 무신에게 조금 더 주고
자, 이게 바로 경정 전시과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위에 59페이지에 나오는 지문으로 한번 매치시켜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그러면 어느 전시과냐? 자, 18등급으로 나눠졌네. 이거는 똑같고. 그 다음에 한 회가를 두었다. 그래서 한 회가를 두었다라고 했으니까 개정 전시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관직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즉 충성도, 인품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여기에서는 관직으로만 지급했다. 그러니까 관직으로 관품으로 일원화되었다. 그 다음에 한 회가를 줬다. 정답은 개정 전시과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목종 때 개정 전시과. 자,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전시과 같은 경우는 특징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전시과에서는 어느 왕 때 실시됐냐 또는 순서대로 연결해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는 토지의 종류를 또 알아두시면 되겠죠. 토지에서는 구분전하고 한인전하고 요 두 가지는 좀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 알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한인전하고 구분전하고는 좀 정확하게 뜻을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구분전과 같은 경우는 하급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하급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여기서는 유가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인전은 육품 이하의 하급관리의 자제 중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 제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미관직자에게 주는 토지다. 자,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 미관직자에게 주는 토지다. 자, 그래서 여기는 육품 이하. 그 다음에 여기는 유가족. 이런 말 들어가면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특히 구분전하고 한인전은 시험에 잘 나오는 토지의 종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거 말고도 뭐 많죠, 여러분. 향리, 외역전, 그 다음에 승려에게 또는 풍수지리업자에게 주는 게 뭐였어요? 별사전 이런 것도 있었고 5품 이상의 고위관리한테 주는 거는 공음전. 이렇게 토지의 종류들 좀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관청에 주는 건지 왕실에 주는 건지 아니면 향리한테 주는 건지 토지의 종류는 다 알아야 되지만 그중에서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한인전, 구분전. 그래서 두 개는 특히 더 알아둘 것. 자, 59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60번으로 갑시다. 다음에 설명하는 화폐가 사용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초기에는 은 한 근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 만들었는데 그 가치는 포목 100필에 해당하는 고액이었다. 자, 은으로 만든 고액의 화폐라는 얘기죠. 주로 외국과의 교역에 사용되었으며 후에 은의 조달에 힘들어지고 동을 조합한 위조가 성행하자 크기를 축소한 소은병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요 화폐는 은병, 활구라는 돈이고요. 자, 이거는 숙종 때 만든 돈이죠. 자, 숙종 때 의천의 건의에 의해서 주전도감이 설치되고 여기에서 여러 화폐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고액의 은으로 만든 고액의 화폐가 은병.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사용된 경제 상황 고려시대. 자, 그럼 1번 이양법이 전국으로 보급되었다. 자, 이양법이 전국으로 보급된 건 언제? 요거는 조선 후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양법이 처음으로 도입된 건 언제예요? 고려 말에 이양법이 처음으로 도입됐고 남부 일부 지방에서만 실시되다가 자, 전국으로 확대된 거는 조선 후기. 자, 2번 책, 차 등을 파는 관영상점을 두었다. 책이나 차를 파는 관영상점을 두었다. 고려시대. 자, 여기에 나오는 관영상점이라고 하는 건 고려에만 있는 거죠. 관영상점. 자, 책이나 차를 판다고 했죠. 서적점, 다점, 주점 뭐 이런 것들이죠. 약점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름의 관영상점 고려에만 있는 거예요. 자, 3번 동시전이 설치되어 시장을 감독하였다. 동시전. 자, 동시전이라고 하는 건 시장인 동시를 감독하기 위한 감독관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 지증왕 때 동시를 설치하고 동시전을 설치하고 자, 그다음에 4번 청해진이 설치되어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청해진 설치. 청해진은 신라, 하대, 흥덕왕 때.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게 흥덕왕이에요. 정답은 2번 고려시대. 자, 넘겨볼까요? 자, 61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대외무역이 발전하면서 예성강 어귀의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으며 대식국으로 불리던 아라비아 상인들도 들어와 수, 은, 향, 료, 산, 호 등을 팔았다. 자, 여기에서 힌트는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 자, 무조건 병란도 나오면 고려. 네, 무조건. 병란도. 이 근처에 또 병란정이라는 뭐 정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 필요 없어. 그냥 병란 나오면 고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고려시대에 거기 보시면 아라비아 상인들도 들어와서 장사를 했었구나. 자, 그러면 고려시대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1번. 해동통보와 은병과 같은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자, 금방 우리 얘기했던 숙종 때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해동통보, 그 다음에 사만통보, 사만중보, 해동중보, 동국통보 등등 여러 화폐를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 아까 우리 고액의 화폐가 뭐였어요? 은병, 예, 은병, 뭐 소은병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숙종 때. 자, 그다음에 2번 인구와 토지 면적 등을 기록한 장적이 작성되었다. 일단 1번은 고려고요. 정답은 1번이겠죠. 자, 2번에 장적이 작성됐어요. 이거는 이제 촐랑문서, 신라장정, 민정문서, 신라시대.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정문서라고 하는 건 아마도 신라 중대, 경덕악 때쯤일 걸로 추정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개성의 송상은 전국의 송방이라는 지점을 개설하여 활동하였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상이라고 하죠. 이런 사상, 송상, 그 다음에 뭐 경강상인, 내상, 뭐 만상, 유상.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 조선 후기. 자, 4번 지방장시의 객주와 여각은 상품의 매매뿐 아니라 숙박, 창고, 운송 업무까지 운영하였다. 자, 객주와 여각이 포구나 아니면 큰 장시에 설치되죠. 역시 조선 후기에 객주나 여각이 나타나게 되죠. 자, 정답은 1번 고려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 찾으시면 되죠. 자, 62번에 가의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봅시다. 자, 예종 3년 왕이 명하기를 구리, 철, 자기, 종이, 먹 등을 만드는 가에서 곡물을 지나치게 많이 거두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도망하고 있다. 이제 해당 관청에서는 그 곡물의 양을 다시 정하여 보고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자, 그러면 가라고 하는 곳은 구리, 철, 자기, 종이, 먹 등을 만들어서 곡물로 나라에, 여기 곡물이 너무 많다고 그랬으니까 곡물로 나라에 바치는 곳이구나. 자, 그럼 가는 어디예요? 소. 향, 부곡, 소 할 때 그 소를 말하는 거고요. 특수행정구역. 특수행정구역 중에서 수공업을 담당하는. 그래서 우리 금방 나왔던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나라에 곡물로 바치는 역할을 하는 게 소고요. 자,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양인. 신분으로는 양인이지만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고 했죠. 이런 특수행정구역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제약은 일단 아까 곡물의 양이 너무 많다고 했죠. 세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금이 좀 많다.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는 건 뭐를 할 수 없다는 거냐면 이사를 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학교에 다닐 수도 없고 그 다음 과거 응시를 할 수도 없고요. 과거 응시를 할 수 없다는 건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승려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출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의 특징을 갖는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향부곡소. 그럼 1번 증여 상속의 대상이었다. 자, 증여나 상속의 대상이 되는 건 누구? 노비. 그쵸? 양인이지만 군현민에 비해 일반 양인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다. 그 차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제약. 세금 많이 내고 그 다음에 학교 안 되고 그 다음 과거 안 되고 승려 안 되고 이사 안 되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2번이 소 주민에 대한 설명. 3번 대부분 관청에 소속되어 수공업품을 생산하였다. 이거 그냥 수공업자. 장인이죠. 장인. 자, 그 다음에
조세 공물의 징수와 요역, 징발 등 행정 실무를 담당했다. 실제 이런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은 향리. 향리가 되겠죠.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죠. 자, 63. 다음 자료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건 다음 자료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봅시다. 대사원 조준이 글을 올려 아뢰기를 빌련의 토지를 겸병하는 일이 더욱 심해져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가 토지에 줄을 걸치고 군을 포괄하며 산천을 경계로 삼을 정도입니다. 자, 토지를 겸병은 다 내 땅으로 만들어버린 일이에요. 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주와 군과 산천을 경계로 삼을 만큼 이렇게 몇몇 사람이 많은 토지를 차지해버렸다라는 뜻이죠. 자, 1무의 주인이 5, 6명이나 되고 1년에 조세를 받는 횟수가 8, 9차나 이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땅에 대해서 내가 이 땅 주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대여섯 명이고 그 다음에 수조권을 갖는 사람이 너무너무 각각 많아서 세금을 8, 9차례 걷어간다는 건 결국에는 농민들이 수차를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위로는 어분전부터 종실, 공신, 조정, 그 다음에 문무관의 토지, 외역, 진역, 원, 관의 토지와 백성들이 여러 대 동안 심은 뽕나무와 지은 집에 이르기까지 모두 빼앗아 차지하니 호소할 곳 없는 불쌍한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떠돌아다닙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냐? 이게 고려 말에 권문세족들의 횡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3번에서는 이게 고려 말 권문세족들의 횡포. 권문세족들의 횡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권문세족들이 너무 많은 토지를 차지하고 수조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토지제도의 문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제도의 개혁을 해야겠네요. 그게 전제개혁이에요. 전제개혁이 토지제도의 개혁. 토지제도의 개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제개혁이 필요한데 자, 이렇게 개혁을 한 내용이 과전법인 거죠. 그래서 고려 말에 아까 공양왕 때랬죠. 공양왕 때. 자, 이때쯤 되면은 거의 이성계가 정권을 차지하고 자, 공양왕 때 과전법을 실시한 이유는 신진 사대부에게 그러니까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는 수조권을 뺏어서 신진 사대부에게 다시 재분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문세족들이 월급으로 받아갔던 많은 그런 토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토지들, 수조권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수조권을 뺏어서 신진 사대부들에게 등급에 따라서 월급을 새로 나눠준 그런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거를 과전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과전법 한번 살펴봅시다. 과전법을 찾아볼게요. 1번 전시과를 공포하여 전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자, 그러면 전시과를 공포하여 전제개혁을 단행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시과를 시작했다라는 뜻이겠죠? 경종을 찾으면 되겠죠. 1번은 고려 경종. 자, 두 번째 전제개혁으로 신진사대부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자, 이때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를 견제하려고 했으니까? 권문세족을 견제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권문세족이고 신진사대부는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토지를 나눠준 거예요. 자, 그다음에 3번 이성계에 반대하는 신하들에게 토지를 분배하지 않았다. 아, 뭔 소리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자, 그래서 상관없죠. 그냥 신진사대부들에게 등급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준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과전 지급 지역은 경기에 한정되었고 지급 대상은 전현직 관리였다. 자, 과전이라고 하는 건 과전법이라는 게 과전을 관리들한테 나눠준 거거든요. 과전이라고 하는 건 경기사전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기사전의 원칙이라는 건 경기도의 토지만 개인에게 나눠줬다라는 뜻이니까 경기도의 토지를 신진사대부들한테 월급으로 줬다는 뜻이에요. 자, 경기도에 한정되었고 지급 대상은 전현직 관리였다. 자, 이거 고려랑 비슷하게 18등급으로 나누어서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지급했었죠. 자, 그리고 이 과전법이 실시될 때는 수신전과 휴량전이라고 하는 토지도 나눠주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과전법에 대한 설명. 자, 요 자료 이후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가 과전법.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게 고려 말의 상황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가 과전법이다.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64번 봅시다. 자,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고려는 국가가 주도하여 산업을 재편하면서 경작지를 확대하고 상업과 수공업 체제를 확립하여 안정된 경제 기반을 확보하였다. 또 수치 체제를 정비하면서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토지 제도를 정비하였다. 자, 기역부터 한번 볼게요. 경작지 확대. 자, 농민이 황무지를 개간하면 일정 기간 소장료나 조세를 감면해 주었고 여러 수리시설도 개축하였다. 자, 경작지를 확대하는 방법 중에 황무지를 개간하는 방법이 있었고, 황무지, 즉 농사를 못 짓는 땅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지로 개간을 하게 되면 개간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뭐 세금을 면제해 주든 아니면 이 땅에 대한 일정 권한을 주든 이런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식의 제도를 실시하면 경작지가 늘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업과 수공업 체제를 확립하였다. 자, 이번에 개경에 시전을 만들어 관영 점포를 열었고 소호는 생산한 물품을 일정하게 곡물로 납부했다. 자, 개경에 시전이 있었냐? 있었죠. 고려시대에 개경에 시전이 있었고요. 지방에는 행상이 있었고. 자, 개경에는 시전. 자, 그러면 개경에는 시전, 주요 도시에는 관영상점. 알겠죠? 다시. 개경에는 시전, 주요 도시에는 관영상점. 그 다음에 지방에는 행상. 이렇게 있었죠. 자, 개경에는 시전이 있었고, 시전이라는 건 나라에서 인정한 핵심 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요 도시에는, 그러니까 뭐 서경 뭐 이런 데죠. 이제 주요 도시니까 주요 도시에는 관영상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행상. 행상은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상인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시전을 만들어 관영점포를 열었고 소호는 생산한 물품을 일정하게 곡물로 납부했다. 맞는 설명. 3번. 국초부터 9년 단위로 20년마다 양전을 실시하여 10분의 1의 조세를 거두었다. 자, 고려시대에 3번이죠. 양전 사업을 실시했어요. 양전 사업이라고 하는 건 토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토지를 조사해서 정확하게 이 땅이 누구 건지를 설정을 해야, 그래야 세금을 명확하게 매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조사하는 걸 우리가 양전 사업이라고 하는데, 고려시대에 원칙적으로는 20년마다 양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고려시대에는 실제로는 수시로 실시됐어요.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수시라는 게 20년보다 더 한참 지나서 실시가 됐겠죠. 그래서 어쨌든 수시로 실시되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려는 양전 사업을 20년마다 꼬박꼬박 했다는 기록이 없고, 그러니까 가끔 한 거예요, 말하자면. 조선은 20년마다 꼬박꼬박 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인 거죠. 자, 국초부터 9년 단위로 20년마다 양전을 꼬박꼬박 실시했던 건 조선. 알겠죠? 요거는 조선. 고려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제가 수시로라고 필요했었지만 실제로는 아주 가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가끔.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 4번. 경종 때 전시과 제도는 문무관리의 지위와 직역, 인품에 따라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맞네. 자, 전시관은 인품과 관품에 따라서 전지와 시지를 주었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설명을 골라라. 3번을 찾으시면 돼요. 자, 65번. 다음 가로원에 들어갈 낱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제 4회 파트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4회 파트에서는 신분제도. 자, 고려의 신분제도는 크게 양인과 천민으로 나눠지고, 양인은 다시 귀족, 그 다음에 중류층, 그리고 상민, 이렇게 나눠지죠. 자, 특히 지금 여러분 65번에서는 중류층에 관한 문제고요. 중류층 같은 경우는 직역과 명칭을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직역은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연결해 봅시다. 고려의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는 중류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중앙관청의 말단 서리인, 자, 중앙관청의 서리를 잠류라고 불러요. 중앙관청의 말단 관리를 잠류, 궁중관리를, 궁중의 하급관리를 남반, 그 다음에 직업 군인으로 하급 장교는 군반. 자, 그래서 요 중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리 또는 잠류라고 부르는데 중앙관청의 하급관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궁중관리를 남반. 자, 그리고 직업군인, 하급군인을 군반. 그 다음에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향리. 그리고 역의 의무를 담당하는, 역무를 담당하는 영리.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중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5개밖에 안 되죠? 딱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특히 여러분이 뭐랑 연결해야 되냐면 직업과 연결해야 돼요. 자, 중앙관청의 하급관리, 남반 궁중관리, 군반 군인, 향리는 지방의 지배자죠. 지방의 행정을 담당하는, 그리고 역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리. 그래서 직업하고 연결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앙관청 말달설이 기역 잠류, 궁중관리 니은 남반, 그 다음에 직업군인 디귿 군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향리,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번에 영리, 이런 사람들이 다 중류에 해당하는데 직역과 연결시키면 된다.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죠. 자, 66번 고려시대 귀족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귀족 세력은 왕족을 비롯해서, 자, 귀족은 왕족을 비롯해서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귀족은 왕족을 비롯해서 5품 이상의 고위 관리가 주류를 형성하였다. 자, 다음 두 번째. 귀족은 대체로 고위 관직을 차지하여 사림 세력을 형성하였다. 자, 사림은 조선 중기에 등장한 세력이죠. 사림은 조선 중기에 16세기에 등장한 사람들이니까 틀렸고. 3번. 귀족의 자제는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네. 자, 음서는 그러면 몇 품 이상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5품 이상.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제는 시험을 안 봐도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벌 귀족. 자, 귀족에게 주는 혜택들이 있었어요. 그 귀족에게 주는 혜택 중에 정치적인 혜택이 금방 나왔던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관직에 오를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제도를 뭐라 그래요? 음서제. 자, 그 다음에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한테만 나눠주는 토지가 있어요. 세습도 가능해요. 이 토지가 공음전. 그렇죠. 그래서 공음전, 그 다음에 음서제, 그리고 왕실과의 혼인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벌귀족에게 주는 특권들. 문벌귀족에게 주는 특권들이 정치적으로는 음서제, 경제적으로는 공음전, 사회적으로는 왕실과의 혼인.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특권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제 4번 봅시다. 향리의 자제는 과거를 통해서 귀족의 대열에 들 수 없었다. 자, 향리의 자제는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제도가 향리의 자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주현공거법이라고 그래요. 주현공거법. 자, 주현공거법이라고 하는 현종 때 마련된 이 법이 향리 자제 과거 응시 허용이에요. 자, 향리의 자식은 과거 응시를 허용한다. 문과 응시를 허용한다. 그래서 주현공거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주현공거법.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귀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3번 찾으시면 돼요. 3번. 67번 고려사회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골라라. 기억. 여성은 재혼이 가능하였다. 네, 당연히 재혼이 가능하고요. 재혼뿐만 아니라 3혼, 4혼도 가능해요. 네, 능력만 된다면? 부러워? 부럽다, 부러워. 자, 여성은 재혼이 가능하였다. 네, 당연하죠. 기억. 자, 니은. 여성은 호주가 될 수 없었다. 아니죠. 호주가 될 수 있죠. 호주는 집안의 어른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런 호주의 역할을 여자가 할 수 있었죠. 자, 그다음에 디귿.
부모의 재산은 아들, 딸 구분 없이 고르게 상속되었다. 네, 당연히 토지나 노비 등 이렇게 부모의 재산은 자녀 균분 상속이고요. 자녀 균분 상속이니까 제사도 교대로 지내죠. 윤행, 자녀 윤행. 자, 그다음에 리을, 결혼할 때 여성이 데려온 노비에 대한 소유권은 아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여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중세의 문화 가볼까요? 68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이제 문화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문화는 이제 뭐 역사책, 역사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봅시다. 동명왕의 일은 변화 신이로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오. 실은 창국의 신적이라. 이를 서술해 두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보겠는가. 그러므로 시를 지어 기록하여 무릇 천하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도임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줄에 이 책은 뭐에 대한 책이에요? 동명왕에 대한 책이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시로 지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웅서사시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책의 제목은 동명왕편. 그리고 이걸 쓴 사람은 이규보. 자, 이규보가 동국이삼국집에 집어넣었던 책 하나의 파트라고 했죠. 그게 동명왕편이고, 그 다음에 요거에 쓴 형식은 시, 영웅서사시. 시로 썼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동명왕에 관한 일이고요. 그러면 이규보니까 이 사람이 쓴 시기가 무신직권기. 그쵸, 무신직권기. 자, 그래서 동명왕편.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1번. 동명왕과 관련된 기록은 구삼국사에 나온 내용을 참고하여 서술했다. 구삼국사는 동명왕편도 마찬가지고 삼국사기에서도 바탕으로 말하자면 자료로 삼았던 책이 구삼국사라는 책이죠. 하지만 남아있지 않죠.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구삼국사를 두루두루 참고로 했던 거예요. 1번 맞고요. 2번.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저술하면서 생략한 내용을 시로 서술하여 후세에 알리고자 했다. 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 빼먹은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전설, 야사 이런 거 싹 빼먹고 불교도 빼먹고. 근데 특히 이 중에서 이규보는 고구려에 관한, 특히 동명왕에 관한 일들을 좀 많이 빼먹었네? 그럼 내가 써야지? 그러면서 쓴 거예요. 2번도 맞고요. 3번. 무신직권기에 편찬된 역사서로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네. 4번. 고려는 신라를 계승한 성인의 도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고자 했다. 자, 동명왕이니까 이게 주몽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확인한 거네. 그래서 여기선 신라 계승의식이 아니고요. 고구려 계승의식. 정답은 4번. 자, 69번. 다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들이 서경 임원역의 지세를 관찰하니 이곳이 곧 음양가들이 말하는 매우 좋은 터입니다. 대화세입니다. 만약 궁궐을 지어 거처하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고 금나라가 패백을 가지고 와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36개의 나라가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죠? 이거 누구의 주장이에요? 묘청의 주장이고요. 그러면 묘청이 여기를 보니까 되게 좋은 땅이던데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풍수지리설 바탕. 자, 그러면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상에 대한 설명이니까 1번. 서경천도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예, 서경천도운동이 서경이 되게 좋은 땅이야. 수로 옮기자. 맞는 설명. 2번. 문종 때 남경 설치의 배경이 되었다. 자, 문종 때 남경을 설치했는데 왜? 남경 길지설이 있었거든요. 한양 길지설. 그래서 한양 길지설의 바탕을 두고 있죠. 3번. 하늘의 제사 지내는 초제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자,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라는 건 경천사상이고 이렇게 경천사상을 가지고 초제를 지내는 종교는 도교예요. 초제는 도교. 경천사상 도교. 도교죠, 도교. 자, 그러면 나온 김에 고려시대에 도교 사당, 사원, 관청이 만들어지죠. 그게 뭐죠? 복원궁. 자, 그리고 복원궁을 설치한 게 어느 왕이에요? 예종. 그래서 예종 때 복원궁을 설치하고 도교를 장려했다라는 기록이
적혀져 있죠. 나와 있죠. 고려 도경 이런 데에 적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공민왕과 우왕 때 한양천도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이게 뭐 한양길지설 또는 뭐 남경길지설이랄까 한양길지설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죠. 자, 70번 볼까요? (70번) 다음에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097년 국청사가 완공되자 초대주지가 되어 당시 반목하던 불교계를 통합하기 위해 화엄종 중심으로 각 종파들을 모았다. 이에 이어 선종을 융합하고자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경전읽기와 참선수행을 함께해야 된다고 설파하였다. 자, 국청사를 바탕으로 화엄종 중심의 종교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선종까지 통합하려고 했네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의천이 되겠죠. 그래서 가는 의천. 자, 의천은 불교를 통합했는데 일단 고려라는 나라 자체가 불교 통합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의천 같은 경우는 일단 교종을 통합했고 자, 그리고 이 교종을 화엄종으로 통합을 했죠. 화엄종을 중심으로 통합을 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교종에다가 선종을 더했어요. 그래서 교종을 일단 베이스로 두고 그 다음에 선종까지 통합을 해서 그 다음에 천태종을 창시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천태종이라고 하는 건 교종에서의 경전 연구와 선종에서의 참선 수행을 같이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장한 게 교관 겸수, 그 다음에 내외 겸전 이런 거를 강조한 거죠. 결국에는 공부도 하고 참선도 해야 돼. 이게 이제 교관 겸수, 그 다음에 내외 겸전. 자, 여기서는 천태종이고 교종을 중심으로 여기에다 선종까지 더해서 새로 만든 종파고 교관 겸수, 내외 겸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의천은 고려 중기 때의 승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공부하는 사람 10여인과 약속하였다.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고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어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서 경영한다. 자, 나 같은 경우는 진울이죠. 자, 진울은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산림에 은둔하여 모임을 맺자. 자, 그럼 모임을 맺자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 무슨 운동? 결사운동. 결사라고 하는 게 사, 모임을 결 맺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든 결사는 무슨 결사? 수선사 결사. 그래서 수선사 결사에서 강조했던 게 선수행, 노동, 독경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죠. 수행도 하고 노동도 하고 노동을 한다는 건 귀족한테 우리가 돈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우리끼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같이 우리끼리 먹고 살아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독경은 공부. 그래서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수선사 결사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선종을 메인으로 두고 교종을 통합해서 새로운 종파를 만들었죠.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조계종. 그래서 조계종을 창시하게 되고 자,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수행 방식으로 교종과 선종에서의 수행 방식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거기 보시면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써야 된다. 이게 정의 쌍수. 정의 쌍수. 자, 그 다음에 문득 깨달은 후에 수행도 같이 공부도 또 해야 된다. 도노 점수. 도노가 먼저 깨닫고 깨달음을 먼저 가지고 이런 뜻이거든요. 도노 점수. 정의 쌍수, 도노 점수. 이렇게. 정의 쌍수, 도노 점수. 자, 그래서 결사운동, 수선사 결사,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조계종 장시,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의천과 진울. 자, 그리고 의천은 고려 중기라고 했죠. 고려 중기, 문종의 아들로서 선종, 숙종 이럴 때 활동했던 승려고 그 다음에 진울 같은 경우는 고려 무신집권기. 자, 그리고 무신집권기 중에서도 특히 최충원 집권기. 최충원 집권기. 이렇게
시기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럼 지문으로 갈까요? 자,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강조하여 교간 겸수를 주장하였다. 자,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강조하여 여기 있네요. 교간 겸수 가. 맞는 설명. 자, 두 번째, 유식불교를 깨달아 서명사에서 자신의 학설을 강의하였다. 자, 여러분 유식불교 나오면 무조건 누구? 원칙. 네, 유식불교 나오면 무조건 원칙. 자, 그래서 서명사에서 강의했고, 그 다음에 현장의 제자인 규기와 논쟁했고. 네. 자, 그래서 원칙.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인도를 다녀온 후에 왕호 천축국전을 남겼다. 누구? 해초. 자, 그리고 여기서 원칙과 해초는 어느 시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라 사람들이죠. 신라. 그래서 이때 사람들도 아니군. 자, 그다음에 리을.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과 꾸준한 수행을 확인하는 도노점수를 강조했다. 자, 진울은 도노점수. 그래서 리을이 맞는 설명. 자, 맞는 거를 골라라. 기역, 리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기역, 리을. 정답은 4번. 자, 71번. 71번으로 갈까요? 자,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삼국사기는 일단 누가 쓴 거예요? 김부식이 인종의 명을 받아서 1145년이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한 10년 지나서.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정사, 정식 역사책인 거죠. 나라에서 쓰라고 해서 쓴 거니까. 자, 그리고 이 삼국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전체. 기전체죠. 그래서 이제 본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얘기를 모두 넣어서 본기를 28권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인종의 명을 받아 김부식이 편찬하였고, 자, 이게 삼국사기의 의죠. 현존하는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책. 현존 최고의 역사책이다. 자, 그게 삼국사기의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으니까 1번 찾으면 되겠죠. 김부식, 인종, 기전체, 현존 최고.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삼국시대 승려 30명의 전기가 수록돼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책? 해동고승전. 네, 맞아요. 해동고승전. 각훈의 해동고승전. 자, 그 다음에 3번. 유교적 합리사관에 기초하여 강목체로 서술되었다. 자, 삼국사기가 유교적 합리사관은 맞는데 기전체로 쓰여져 있는 거죠. 강목체가 아니라 기전체. 유교적 합리사관은 맞아요. 그 다음에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였다.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 삼국유사. 자, 삼국유사는 충렬왕 때 이련이 쓴 거죠. 이련. 충렬왕 때 이련이 쓴 거고요. 삼국유사의 의는 자, 단군의 건국설화를 최초 기록하고 있죠. 단군설화,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최초 기록. 단군설화 최초 기록. 이게 이제 삼국유사의 의미가 되겠죠. 정답은 1번. 72번. 제가 딱 어디까지 풀지 딱 이제 감이 오죠? 감이 오지 않아? 네가 알아서 해? 네, 물론 제가 알아서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73번까지 풀겠죠, 제가. 딱 단어 끝날 때까지.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볼까요? 그는 일찍이 중국에서 유학하여 천태 지지대사의 탑에 예배하고 그 가르침을 전할 것을 서원하였고 새로운 종파를 개창하였다. 또한 그는 많은 불교 전적을 송유에서 구하여 흥왕사에서 이름난 승려들을 불러 잘못되고 빠진 곳을 바로잡아 간행하였다. 저수로는 원종물류, 서권사림 등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새로운 종파를 개창했네요. 이 사람이 개창한 종파가 선태종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송유에서 구한 여러 가지 주석서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교장, 속장경이죠. 속장경을 간행하고. 자, 그래서 천태종 속장경. 그러면 의천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천이구나. 이 사람 의천이구나. 자, 그러면 이 인물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창하였다. 예. 아까 우리 교관겸수. 자, 교관겸수 내외 겸전. 정답은 1번. 2번. 단번에 깨닫고 꾸준히 실천하는 도노점수를 주장하였다. 자, 도노점수를 주장한 사람은 누구예요? 진울 도노점수. 그 다음에 참회 수행과 법화 신앙을 강조하여 백년사를 결성하였다. 자, 여기에서는 결사운동 중에서 결사운동이 진울의 결사가 있고 수선사 결사, 그 다음에 요새의 백년결사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새가 백년결사를 만들었고요. 이 백년결사에서 강조한 게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참회가 법화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깊은 반성 뭐 이런 거예요. 법화신앙. 참회를 강조하는 걸 법화신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참회 수행과 법화신앙을 강조하여 백년사를 결성하였다. 요새, 원묘국사 요새. 자, 다음에 4번.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 설화까지 포함한 삼국 유사를 저술하였다. 이련 스님이죠. 정답은 1번. 자, 73번 하나 더 풀게요. 73번. 기억에 대한 설명 옳은 것. 평장사 최윤의 등 17명의 신하에게 명하여 고금의 서로 다른 예물을 모아 참작하고 절충하여 50권의 책을 만들고 기억이라 이름하였다. 자, 기억은 상정고금예문이라고 하였고요. 상정고금예문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거는 고려 인종 때 처음에 간행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간행을 했던 거는 고려 인종 때 금방 나왔던 최윤의 등에 의해서 간행이 된 거고요. 이거를 금속 활자로 인쇄를 한 거는 이거는 최우 집권기에 인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1234년이고 이렇게 인쇄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거마저도 전 세계에서 요거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물이죠. 물론 기록만 남아 있어요. 실제 책은 없지만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 지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교서관에서 갑인자로 인쇄되었다. 갑인자라고 하는 건 어느 왕 때 만들어진 예쁜 글씨체. 세종 때 만들어진 예쁜 글씨체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세종 때 금속 활자 여러 예쁜 글씨체를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갑인자, 경자자 이런 것들은 세종 때 만든. 두 번째, 금속 활자로 인쇄한 판본이 남아있다. 판본이 남아있다는 건 책이 있다 그런 뜻인데 책은 없다. 그래서 판본은 없다. 2번 틀렸고요. 3번. 최씨 집권기에 금속 활자본 28부를 간행하였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최씨 집권기는 언제? 최우 집권기. 그렇죠. 최우 집권기. 정답은 3번. 4번.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다. 뭐 책이 있어야 소장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일단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건 직지심체 요절. 그래서 여기서 2번, 4번 직지심체 요절에 관한 설명이고, 이 직지심체 요절은 아까 잠깐 나왔죠? 자, 1377년 우왕 때 청주 흥덕사에서 백운화상이라고 하는 승려에서 간행된 책이고요. 이 책은 사갔죠. 프랑스 외교관인 플랑시가 사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하고 문화 파트까지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근세사회 발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